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어제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당초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처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들이 잇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은에서 3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네. 네. 8월에 한은은 얼마를 전망했었죠? 그때 5%로. 그랬죠. 네. 네. 거기에 크게 못 미친 수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그 3분기 각 분기마다 GDP가 있는데 그 GDP 통계가 처음에는 속보치가 발표돼요. 네. 해당 분기가 지나면 그리고 속보치가 발표되고서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잠정치가 발표돼. 네. 그러니까 오늘이 잠정치가 발표된 네. 겁니다. 그리고 확정치가 또 나중에 발표됩니다. 한 달 또 있다가. 근데 이 잠정치가 0.1% 수준밖에 안 된다. 종전에 전망했던 건 0.5인데 네. 그러니까 소위 지금 3분기를 논하는 겁니다. 7, 8, 9월 거. 예, 네. 지금 우리 12월입니다. 근데 네. 지금 3분기를 논하는데 3분기 통계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흐름이 아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수출이 계속 성장하는 기조였는데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이 3대 부문의 수출이 계속 신장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전제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수출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내수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데 수출은 계속 회복되는 구조였다가 수출마저 꺾이는. 그래서 네. 기대했던 0.5%를 못 이루는. 그래서 올해 성장률조차도 2.4%가 아니라 2.2%에 못 미치겠구나. 이렇게 전망치를 낮췄죠. 네. 그래서 한 해 경제 성장률도 낮춰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이 그럼 어느 정도 줄었다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율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려면 기여도로 해야 됩니다. 기여도. 기여도. 예, 기여도. 그러니까 지금 0.1%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수의 기여도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수출의 기여도가 위에 조금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수출의 기여도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성장 기여도가. 네. 그러니까 내외수 동반부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현재. 네. 내수도 어려운데 네. 외수라도 좀 계속 견인했으면 좋겠는데 외수마저 좀 희망이 끊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줄고 수입은 또 늘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내수가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건 뭐죠?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기여도가 있고 외수 기여도가 있는데 각각의 기여도를 봤을 때 과거에 봤을 때는 그래도 내수가 괜찮았는데 네. 예, 그거보다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예, 그만큼 그리고 내수 기여도가 0.8%포인트 기여했다 하더라도 네. 지금 3분기 가지고 보면 네. 0.1%니까 네. 수출이 종전만큼 훨씬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이제 12월 초입에 우리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 11, 12는 이때보다 어땠을까 벌써부터 이제 우려가 되고 네. 그 이제 잠정치, 속보치 이런 것도 또 내년 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4분기 GDP 통계는 네. 1월 말에 속보치가 나옵니다. 네. 예. 예. 그 어제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이제 전망한 거를 2.5%에서 2.3%로 낮춰 잡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 거는 2.2였는데 2.1%로 또 내려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일단 네.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통계랑 거의 일맥상통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OECD는 올해 성장을 2.5 할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2.3밖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 경제도 2.2%로 기대했는데 2.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OECD는 그렇지만 IMF는 내년 경제를 1.9%로 보고도 있고요. 네. 한국은행조차도 1.9%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네. 2%를 채 못 이루는 그런 성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외수 동반부진이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회복 그 시점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근데 제가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린다면 이 OECD 전망도 네. 사실은 이 비상계엄 선언과 네. 해제된 내용이 네. 반영되지 않은 않은 거죠.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선언, 이 비상계엄 선언과 그리고 해제 이후에 예. 정치적인 대치 관계 라든가. 그리고 불확실성 네. 이게 계속 잔존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25년 예산안이 네.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네. 들면 그리고 계속 이게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강득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면 그래도 예산안은 올해 안엔 처리하지 않을까요? 해야 하죠. 네. 근데 해야 처리 하지만 시한이 있지만 항상 늦춰서 그래도 12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늘 지연됐었는데 네. 늘 지연됐었는데 네, 네. 올해는 그 지연되는 것보다도 더 늦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지연된 거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그 해당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 네, 예. 다른 걸 신경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문제로 작용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사실 지금쯤에는 이 2.1%로 조정한 것도 사실은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OECD 같은 경우는 2025년과 2026년 세계 경제는 한 3.3% 수준의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미국도 네. 뭐 2점 몇 %, 일본도 그렇고 하는데 유로지역은 좀 낮지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낮아진다는 게 참 걱정이거든요. 다 같이 어려우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하신 그 이제 국가 계엄 사태 반영이 덜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조금 후한 편일 수도 있어요. 한은이 오히려 더 낮고 네. IMF는 얼마로 내다봤다고요? 올해 네. 내년 경제 성장 일단 올해와 내년을 각각 2.2, 2.0%로 네. 이미 공식적으로는 전망했고요. 네. 이렇게 전망치를 낸 다음에 또 IMF가 연례 협의회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왜냐하면 IMF의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 중에 하나가 해당 국가들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해요. 네, 네. 한국이라는 나라를 뜯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금리도 좀 인하해야 돼 하면서 컨설팅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럴 때 경제를 전망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서는 또 역시 1.9%로 난찾아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근데 그게 역시 계엄 전입니다. 예, 네. 11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갈수록 2025년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글로벌 IB 네. 투자은행들의 투자은행. 전망치들도 다 낮춰잡고 있어요. 예. 이 IB들은 사실은 더 발빠르게 반영되거든요. 돈을 이런 직접 넣는 데니까. 그럼요. 네. 이 계엄 사태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해서 또 전망치를 네. 조정하니까 네.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다 1.8%, 1.7% 네.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이라는 이 변수를 빼고 일단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네. 일단 우리가 3분기에가 한국 경제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가 이제 그 좀 좋아지는가 싶었던 수출마저 뒷걸음질 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출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교역하는 대미 대중 그 교역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인가 네. 출범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세부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어떨지 네.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 트럼프라는 인물을 저는 한마디로 예. 협상가라고 정의를 하는데 근데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기를 경험했고 네. 바이든 행정부의 기간을 지켜봤어요. 네. 그래서 학습된 협상가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습된 협상가답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 예를 들면 1기 때는 관세를 처음 도입한 게 네. 17년 초에 정권이 취임하고 시작됐는데 1년 후인가? 예, 18년 중반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적용 자체를 좀 앞당겨서 시작할 겁니다. 경험을 학습한 거예요.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리고 말씀드린다면 바이든 행정부를 대표하는 이 무역 보복 조치 같은 네. 것들 이런 미중 패권 전쟁 같은 조치들 이게 대표격이 바로 IRA 칩스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인플레이션 것들은 감축법. 예, 네, 이거는 이런 반도체법. 것들은 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안들이에요. 네, 네. 법안 통과니까. 네. 근데 관세 전쟁은요. 네, 대통령이 할 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네. 그러니까 더 빨리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국면이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다. 네. 그러면 미국이 올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못 그러죠. 1기 때도 보세요. 같이 올렸거든요. 네, 네. 그 미국이 다른 나라들 주요 뭐 캐나다나 멕시코나 우리나라나 주요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역시 다른 나라들은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을까요? 같이 관세를 올려잡을까요? 네. 같이 올려잡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서로 보호무역이라는 장벽을 올려잡는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역량이 감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트럼프 2.0 소위 선거 결과가 발표됐을 때 네. 옳은 것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가장 많이 주가가 떨어진 그 종목이 뭔지 아세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지 아세요? 힌트는요. 방금 무역량이 줄어들겠다. 네. 그러면 세계 해상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네. 그럼 세계 물동량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운 업체 해운 선사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는 웃었지만 머스크라는 기업은 울었습니다. 가장 많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회사는. 그랬군요. 네. 그게 바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오니까 네.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네. 근데 특히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 그런 관점에서 대외는 불확실합니다. 더. 근데 대내는 어떻는가? 대내외도 가치 부진한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가 당분간 뚜렷하게 반등할 만한 어떤 요소를 찾기가 좀 어렵겠다. 뭐 제가 절망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적당한 희망적이지 않은 예. 절망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죄송합니다. 희망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드려 죄송하지만 네. 이게 이 25년 경제를 보는 중립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모든 경제 그 행위하는 그 주체들이 뭐 기업이든 가게든 정부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생각해 놓고 해야지.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망이냐 뭐 희망적이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현실을 잘 보고 미래를 잘 예측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네. 글쎄 관세 이제 폭탄이 되는지 관세 전쟁인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네. 관세를 많이 이제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들어오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그것들의 제품들의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테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생각만큼 아까 그 전략가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협박용이라든가 위협용이라든가 예. 협상용으로 쓰는 거지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가로서 계속 윽박지르는 거죠. 나 보조금 없앨 거야. 네. 나 관세 올릴 거야. 아직 정권 시작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준비하고 있어라. 무슨 준비?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현대기아 예. 공장 더 질 생각하고 있어라. 네. 이미 경영 전략에 반영시켜라. 바로 이런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관세를 끌어올리면 물가가 정말 반등할까? 이거 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네.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도 관세를 끌어올릴 때 네. 물가가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네. 떨어져요. 어. 실제 1기 때도 네. 미국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대요? 다른 변이는 이 없었습니까? 부분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다. 네.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결국 그 물건이 수입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안 안 되는 되니까 그러니까 덜 사는 거예요. 그 해당 제품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하지 말라라는 조치예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관세를 올려잡으면 교역량이 감소하고 경기를 둔화시키는 압력이 작용되니까 네. 사실은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것도 높다.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플레를 자극할까라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디플레를 촉발시킬 수 경기 있다. 침체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정부도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를 국민들이 원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S&P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20% 관세를 매겼을 때 우리 현대차, 기아의 그 영업이익이 최대 19% 네. 급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렇다라면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근데 1억짜리의 제품이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네. 20%의 관세가 부과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죠.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현대기아로서는 수출이라는 전략보다는 미국 내 현지 생산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결국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서 비싼 가격에 수입하겠다가 아니라 미국의 공장 더 줘라. 우리 일자리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압력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될지 이제 걱정이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에 많이 기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반도체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도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이 겨울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온 게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을 둘로 양분하면 하나가 AI 부문 반도체 네, 그리고 HBM. BAI 부문의 반도체인데 네. 겨울이 온 건 BAI 부문의 반도체에 겨울이 온 겁니다. 네. AI 부문의 반도체는 아직도 여름입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기업들이 사실은 BAI 부문에서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 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야 하는 그런 도전 과제가 남아 있고 네.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수출이 어려울 거다 생각하면 이제 내수라도 잘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이제 내수를 진작시키려면은 일단 금리가 비싸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데서도 예. 전격 이제 단행한 거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단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번에 한 거 있잖아요. 언제죠? 11월 28일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로 내렸는데 그게 크게 시장에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대출 받으시려는 분들이 은행에 가면 별 그 못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네.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다들.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연히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고요. 네. 그 기준금리로 인해서 시중금리에 반영되는 시간은 네. 적어도 아무리 네. 빨라도 한 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은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그 결정이 시중금리로 작용되는 그 네. 지점은 조금 남아 있다. 근데 10월에도 한 번 인하했잖아. 3.25로.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효과도 아직은 없는 그 거예요.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면 네. 원래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는 네. 시중은행들이 먼저 금리를 내려요. 가산금리를 네, 네. 낮춰잡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 곧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금리를 올려잡습니다. 가산금리를. 네, 네. 왜냐하면 이자 마진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중금리는 9월, 10월, 11월 반등한 상태예요. 네, 네. 그런데 추가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이제는 효과가 반영되는 네. 12월 말이나 1월 네. 이 정도에는 시중금리가 오히려 9월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이제 가계 부채가 우리가 무척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당국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고 그게 이제 보통 주담대로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이제 은행에서는 어느 이상 금리가 내려도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말라는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는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어요. 네, 의견을 드려본다면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계속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 기대했던 성장률이 더 안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나 높겠지만 네. 다만 물가 상승률은 2% 밑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네. 3달 연속으로.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고 이걸 고려했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드리면
경제 성장률은 1%대예요. 물가 상승률도 1%대예요. 1%대요. 근데 3%의 금리는 너무 과도하게 긴축적이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고 약 2% 정도까지 금리를 인하해도 2% 어느 때까지? 예, 2나 2.5 이 사이. 까지. 예. 네. 요 정도의 금리로 인하해도 네. 이것도 중립금리고 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충분히 이렇게 경기 부양적인 금리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25년 연내에 2에서 2.5%의 중립금리를 향해서 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급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네. 매우 점진적으로 그렇게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 20일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사실 이제 전망만 하지 지금 막상 닥쳐봐야 알 텐데 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주제로 어제도 기재부 회의가 있었고 내일도 또 통상 관련 기재부 회의가 바쁘신 게 있는데 얼굴에 보입니다. 바빠야 되고요. 네, 바빠야만 하는데 네.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정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만난 상황이다. 앞에. 근데 그 소용돌이에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이 한국이라는 그 배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트럼프 2.0에 대응할까?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겠구나.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압박하면서 중국에게 협조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경제 네, 제재에 네. 따라라라는 식으로 반도체 공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나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역 손실이 심각하겠죠. 대중무역이 우리나라의 1대 수출 국가인데요. 네. 그럼 무역 손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중국이 요소 공급만 차단할까? 그래도 이거 중요한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요소 공급만 차단하고 멈출까? 반도체를 안 공급하는데. 그러면 요소 공급 말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 네.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르마늄, 알루미늄, 네. 니켈 네. 이런 핵심 원자재 원자재들을- 소재를요 다 중국이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그 소재 공급 차단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마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네. 기업들은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혹은 국내 대체제를 마련하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사전에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면도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유망 수출 대상국을 찾고 그 나라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아직 우리나라 대표적인 라면 기업들 있죠. 인도에 진출을 안 했어요. 제가 그 기업들 얼마 전에 경영전략회의 가서 네. 인도 진출하시라고 제가 정말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네. 인도 진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네.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 네. 이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 충격을 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의견을 네, 드린다면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러면 협상가와 대결할 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을 해나가려면 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만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만의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기름이 납니까? 히토류가 납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노동력이 있습니까?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술에 투자하고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집중해서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 어떤 특정 부문에서의 완벽한 정말 비교 불가한 기술력을 가지고 트럼프조차 그 어떤 나라조차 한국과는 같이 협업하고 싶다. 네. 하게 협상의 딜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세 가지 제안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